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통상 안팎과 외교적 대응 세션 진행을 맡은 외교부 대변인 이재웅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복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두 분 발표자와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표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쿠라의 노리오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쿠라의 지국장님은 2000년부터 산케이 신문 기자로 활동해 오시면서 일본 내 사회 문제 그리고 한국, 중국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해 오셨습니다. 2016년에 산케이 신문 특파원으로 한국에 오셨고 2021년부터는 같은 곳에서 서울 지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외신 100여 개사가 가입 중인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회장직을 역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원 기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기자님은 2016년 니케이 아시아 서울지국 개설과 함께 특파원으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신 바 있고 현재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재계와 경제 이슈 기사를 다수 집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이번 세션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그리고 고립주의 그리고 미국이 다자주의를 제끼고 양자주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무역의 관행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증진하고 아울러 선택, 균형을 어떻게 찾는지 하는 외교 전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외교적 대응을 가질 수 있고 또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지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트럼프 2기 신정부 하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로 와 있고 그리고 정부 관료로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다소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도전과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 계엄 이후에 이어지는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정말 격동의 시간, 정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 정부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우리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가고 또한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발전,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대행체제 하에서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있었고 이후 외교장관과의 통화
그리고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미측과는 계속 긴밀히 교류하면서 협의하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친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가오는 7월 줄라이 패키지의 달성을 앞두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서 기술 협의를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으면 고위급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점은 경제와 안보의 통합적인 사고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젠 더 이상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계기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안보 역할 증진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과 한국의 상호 윈윈하는 그러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상호 연계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안보입니다.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안정적인 원자재 물질의 확보,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제 안보가 독자적인 이슈로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조선 분야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조선 분야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적 수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의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망이 좋은, 전망이 밝은 그러한 협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조태열 장관은 거제도에 있는 우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임기를 다해가는 장관이 조선소를 방문하는 의미는 본인이 방문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조선협의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과 그리고 조선협의에 있어서의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중요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입니다. 마침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의 주제에 개최되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다자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21세기에도 세계 경제 협력을 통한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5월 15일 16일 이곳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동회의 계기에 21개 에이펙 전 회원들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컨센서스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나름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회의가 개최된 것도 이러한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입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대외 정책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 국익을 최우선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간 협력 그리고 주변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는 기본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 우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참석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쿠라이 지국장님 발표입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럼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지구장 사쿠라이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2016년도부터 이쪽에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케이신문 사쿠라이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부터 여기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마침 제가 서울에 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근무하는 시절에 다시 탄핵이라는 거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개헌이라는 거 그 세상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는 그런 경험도 취재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 아닌데 불행한 일이기도 하는데 그럼 뭐 맨날 다이나믹한 한국 사회를 취재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5년 전에 한번 그때는 저는 한국 통구대학교에서 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여행으로 왔는데 너무 풍경도 아름답고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노후에는 여기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올해 봄까지는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라는 외국 언론사의 단체 회장하고 있었고 그때는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기자회견 같은 거는 진행하고 사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대표인처럼 그냥 질문자에 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그런 뭐 발표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오늘은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도 소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했던 것이 세계적으로 맨날 큰 뉴스, 이슈나 큰 뉴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연관되는 문제고 특히나 관세 같은 관세 대부 올라가거나 그런 뭐 대중 협상이나 그런 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저는 경제보다는 계속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 주로 담당해 왔던 기자인데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공통한 고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으킬 때도 그렇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은 비즈니스로 무역이나 통상 거래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특히나 나라의 안전, 국민의 안전 문제인 안보 안전 보장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연관하는 그런 증명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겠다고 북한 한국 정부 쪽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이것이 별도의 문제니까 별도의
협상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특히나 트럼프 일기 때는 똑같은 일본 정부한테도 한국 정부한테도 똑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그 안보는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고 대부분은 그 병력도 군사적 기술도 그런 거 예산도 다 미국이 돈내고 있고 그 한국도 일본도 안보 무인승차다 돈내지 않고 그렇게 경제만 집중하고 있다. 그런 그 불만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일기 때도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동 경비를 대폭적인 그 부담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렇게 일본 정부한테도 북한 정부한테도 요구해 왔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그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계속 그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제일 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도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가 생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때까지는 돈 많이 내라고 특히 주한미군 경비나 주일 미군 경비를 돈을 많이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조금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돈 각하해달라고 뭐 시작에 그 아줌마처럼 그렇게 요구해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더 뭐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안보 문제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그 오펜시브 하는 거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그 한일 모두 자국의 방위력 강화해야 되는 거 그거에 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은 분야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그 연구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그 한국 대표하는 북한 분야의 연구자인 그 세종연구소의 정선장 박사님이 계속 그 주장해 하시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이 그 한국과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은 그것이 그 따로따로 개발하는 거 아니라 한미일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그 안보의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존선장 박사님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한 쪽에서는 지금 김정은 전 비서가 일본과 한국보다는 더 그 핵 추진 잠수함에 관심 갖고 있었고 2021년에 단태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군사적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은 벌써 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그 ICBM 같은 그 핵무기를 제일 미국 본토를 공격받은 가능성이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잠수함에서 그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SLBM라는 것이 또 일본, 한국, 미국 그 대표안에 있는 미국 기지를 보항해 제일 위협을 주는 것이 이거 핵 추진 잠수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승용하에 있었고
그것이 그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 개발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다의 안정을 한국과 일본이 그거 책임질 수 있고 미국의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그 개발 계획은 문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현실화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님도 이거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되게 많고 대립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하는 것이 보수도 진보도 그거 갖고 싶어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일 큰 그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지난번에 자민당 존재 선거 있었을 때에 자비상 했던河野 太郎 대사기 그 후보가 이것이 개발을 하는 거 목표로 하고 싶다는 거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그거 공동 개발하면 미국 기술을 받는 거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위력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 좀 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역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에 강화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이 변화스러운 그 대화 체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언론사들은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시 트럼프는 그 다시 대화 김정은 전 비서하고 다시 대화하고 노벨 평화상 얻고 싶다고 그런 그 야만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한 분은 그 이재명 대표도 만약 그 대화가 진정했다면 그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그 노벨 평화상에 주청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간단히 말하면 북한 평양에 만약 트럼프 타워 같은 곳이나 이렇게 이거 트럼프 타워인데 트럼프 타워 같은 곳이나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 그 맥도날드나 그런 것이 오픈된다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그 협상된다면 이거야말로 테트리스 없는 그 개혁 개발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핵 사용도 불가능해지고 지금 그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의 협상은 그 북한 쪽에서는 응할 가능성이 적고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그 개발을 하는 거는 일단 결하는 거, 중단하는 정도의 협상부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북한에 혜택 줄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타워가 평양에 그렇게 생긴 것이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북한에 공격하지 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것이야말로 북한 그 김정은 전 비서의 입장에서는 안전보장 그 이상의 안전보장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 먼저 그렇게 진정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역시나
그렇게 먼저 북미의 이런 경제적 협상이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그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납부 피해자 같은 북한 인권 문제인데,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그 북한과의 대화도 공약에 넣는데, 그거에 동시에 보수적이 요구해 왔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 같은 것도 공약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일본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진보 정부는 이때까지는 문 정부도 그랬는데 북한이 너무 반발을 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뭐를 제일 우선하느냐라는 것이 국민의 안정을 제일 중시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클린턴 시절이 대통령 시절이 아닌데 북한의 원류됐던 그 미국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번에도 트럼프 일으킬 때에 미국 정부는 얻은 것이 커다란 그 이익이 얻었어요. 그거 미국 정부는 그 자기 자금이 구출을 위해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여줄 수 있었죠. 그때는 그 협상 시작하자마자 원류됐던 그 북한에 원류됐던 3명의 미국 사람들은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얻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얻었는데 북한은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먼저 이런 인권 문제나 국민의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옛날에 일본 정부도 관심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납부 피해자의 문제를 주장해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납부 피해자 몇 명을 귀국할 수도 있었고,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비서가 일본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그 납부 그 사건이 있었다고, 책임이 그런 사건이 사실이 있었고 사과 드린다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같은 권력으로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한미일 권력으로 북한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이 굉장히 큰데 중국에 있어도 북한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점점 개방되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되면 제일 중국에 있어도 중국이 완충지대라고, 그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있는,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더 불안정 아니라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중국의 이익도 된다는 것이 중국한테 설득하면서도 다 국제사회가 협력하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역시 트럼프가 나타났으니까 한반도에 좀 그 방향에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나쁜 그 방향에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하는 것이 당사자인 제일 그 당사자는 그 한국이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손잡고 주도적으로 이 한반도 안보 문제, 평화 문제를 주도할까에 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쿠라이치 국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 정책과 입장을 맞이해서 주변 국가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서 주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김재원 기자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서울특파원 김재원입니다. 먼저 저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사쿠라이 지국장님께서 제주도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못지않게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와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많이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제 전문 기자고요. 경제를 오랫동안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슈, 경제 이슈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조금 거창하게 Navigating Trump Crisis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 관세 위기를 헤쳐나갈까에 대해서 같이 제 의견을 좀 나누고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요 내용을 지난주 정도에 작성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어제였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고 미국 시간은 엊그제 그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를 무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면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순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Who suffers the most?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아봤는데요.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사공장입니다. 사공장 앞에서 제가 현장 취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차량은 이제 제가 가서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차들이 계속 트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막 뭐 쉴 틈 없이 계속 차량이 저는 처음에 저기 무슨 차인가? 왜 저렇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협력업체 차량이더라고요.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뭐 그 기술 관련 협업을 하거나 그래서 계속 협력업체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취재를 할 때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A Story of 울산이라고 제가 해봤고요. 울산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그 수출 부두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차량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고요. 전용 부두입니다. 현대차가 자기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부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서 보면 그래서 처음에 저의 취재의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 아마 현대차가 굉장히 힘들 거다. 지금 트럼프가 그때 4월 초에 25%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아주 힘들 거라고 가정하고 취재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대차나 현대차 노동자들이나 현대차 회사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만큼 크게 위기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는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이제 그 정의선 회장도 그 트럼프 백악관에 가서 그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21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당시 한 30조쯤 됐고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한 28, 9조 정도의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차가 미국의 그 조지아 공장 그 처음엔 전기차 전용으로 했다가 지금 하이브리드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오히려 완성체 업체들, 큰 회사들은 이 위기를 나름대로 버텨나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 힘들어하진 않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협력업체 사진을 보셨지만 그래서 그 현대차 공장 주변에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그 협력업체는 또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인이 있어 1차, 2차, 3차 내려가면서 수천 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하면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자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타격을 가장 sufferers, 가장 피해를 받는 업체들이고 이들 대부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진출하기 쉽지 않고 트럼프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들은 파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는 지역 일자리와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울산연구원이라고 울산시의 산하연구원의 경제실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현대차 사장님은 사실 별 걱정 없을 거다. 그분은 뭐 미국으로 로케이션 옮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지만 그 하청업체들 거기에 근무하는 시민들 그 가정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부나 뭐 지방 정부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협력업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메저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좀 과격한 사진을 썼는데요. 이 사진은 방산 전시에 선보인 국내 전차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군사적인 수단을 쓰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협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래서 한국 정부의 전략은 그때 이제 안덕근 장관께서도 브리핑하신 걸 들었는데 조선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협력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뭘 해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이런 협상을 잘 해볼까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던데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웠던 점은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대응 수단이 아닌가 카운터 메저 우리도 무언가 미국에게 제시할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이 냉혹한 협상이니까요. 우리도 미국이 아파할 만한 카드, 미국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이를 협상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간에 물론 뭐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U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일본 매체 기자긴 하지만 영어로 기사를 써서 주로 이제 EU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이제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안 EU 집행위원장이고요. 굉장히 왼쪽 여자분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EU는 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뭐 쉽게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도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50% 부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트럼프가 전화하고 이걸 또 갑자기 또 유예하는 양보라고 하기는 어쨌든 그런 입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EU의 입장이 좀 저희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전에도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디지털 텍스 잘 아시겠지만 도입해서 뭐 구글이나 메타 등의 아주 우리도 미국 기업에게 우리 돈으로는 한 조 단위 아마 빌리언 유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세금을 매길 정도로 자국 이익 수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럼 무슨 카드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아파할 만한 카드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윤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법안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뜯어다 보면 사실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인데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에서 단독으로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반대 성명서를 냈고요. 미국 하원에서 제가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 의원이 굉장히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아까도 말씀했죠. 미군 철수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면 단독 입법하지 않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가 알기로 여전히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제가 보기에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당국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굳이 이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을 그러면 꼭 우리 제정하자 이런 입장이라보다는요. 어쨌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2차 기술 협의 한미 간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상대가 뭘 괴로워하느냐, 상대가 뭐를 원하느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opportunities라고 제가 이제 또 잡아봤는데 이 사진은 현대 3호 중공업의 항만 크레인입니다. 저기 아마 이제 부두 근처로 가신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요. 항만 크레인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들어오면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배를 이 쇼어에서 이렇게 항만으로 이제 내리는 크레인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사실이고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사실 제일 타깃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관세를 때렸고 협상하라고 지금도 중국이 주 타깃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관세를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USTR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항만 크레인이 컨테이너의 흐름을 추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은 부인하고 있고 논란이 있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항만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이 물류가 어디로 가는지 전 세계 물류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군사 목적의 물류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물류의 흐름을 저 항만 크레인을 통해서 중국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중국이 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항만의 80%는 항만 크레인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기회가 되냐? 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한국의 현대 3호 중공업입니다. H현대의 자회사죠. 그래서 최근 USTR 그리어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에 왔죠. 2주 전에 말씀하셨듯이 APEC 통상장관회의에 왔었는데 그때 H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급하게 왔습니다. 와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 부회장이 이 항만 크레인 사업, 우리도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중국을 굉장히 규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거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딜은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거 언론에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죠. 자기 후발주자지만 또 이 마켓 쉐어가 적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조선업도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해운사들이 그 중국 발주 선박 물량을 국내 조선사로 옮기는 움직임도 있다는 그 보도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중국이 아주 강하고 하지만 거기도 이제 중국에서만 중국 배 혹은 중국이 운영하는 배 혹은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배가 미국에 입항할 때는 중국이 계속 그 피를 때리겠다. 수수료를 아주 강하게 때리겠다고 나와 있어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다른 대체체를 찾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 조선사들이 아주 가장 잘하는 대체 여기 일본도 있지만 일본도 잘하지만 한국이 아주 잘하는 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면 트럼프 관세 위기가 국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조태열 장관께서 거제 가셨던데 그 말씀하려고 했는데 또 대변인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사쿠라이 지국장님께서는 그 정치 문제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경제로 해서 이후에 좀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쉽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정부 그리고 저희 같은 동료 관료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해나감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가 되는 몇 가지 단어는 회피하지 말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이익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카운터 메저도 필요하고 대체해서 또 다른 방향의 다른 분야의 협력을 강구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비교적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러한 현재 트럼프 2기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과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의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이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등에 참석을 해봤는데 두 분 발표자님 여러분 모두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잘 맞춰서 발표를 맞춰주신 것은 정말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두 분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예, 그러면은 바로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찾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두 나라가 대화의 장에 나서서 상호간의 이 입장을 좁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일단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어떠한 결론이 날지 어떤 결말이 나올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나라들이 이 당면에 있는 국제사회에서 미중 경쟁 전략 하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그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또는 개별 국가로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김재원 기자님께서 우리나라가 EU의 정책이나 EU의 입장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EU 국가들이나 또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어떠한 점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쿠라이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음, 제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핵심적인 관심 사항은 역시나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은 한국에서는 역시나 북한 문제가 제일 안보의 위험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 특히나 미국 트럼프 지금 공화당의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아니면이라고 하면 다 중국이고, 아, 특히나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일본 정부도 요즘 제일 큰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대만 문제이고, 그런 와중에 역시 지금 대선 후보의 하나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분이 중국에도 제시하면 되고 대만에서도 제시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국제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해결되면 제일 고맙고 제일 좋은 일인데, 역시 한국은 선택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특히나 중국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연관시키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것이 일본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자인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가장 경제 전문가이신 김재원 기자님한테 대중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이나 안보 전쟁,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 중국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요.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쿠라이 지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놓고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얹어서 우리 김재원 기자님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김재원 기자님이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한일 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한일 간에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겹치는 주력 산업이 사실 많이 겹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철강, 이래서 경쟁 관계도 있지만 또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협력하기 아주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EU한테 배우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EU한테 줄 게 없냐? 있습니다. EU는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 산업적으로 우리보다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EU보다 강한 부분, 한일 모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뭐 중국에 대항하든 미국에 대항하든 굉장히 좋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는 이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이 걸려 있고 이런 문제를 쉬울까? 여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그거지만 어쨌든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는 뭔가 어쨌든 이게 한일 협력이 아주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쉽지 않고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이제 역사 문제는 더 이제 사쿠라이 지국장 잘 아시죠? 예전에 문정부 때 역사 문제하면서 아주 통제 반도체 소재 통제하면서 굉장히 한일간에 민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가장 협력하면 좋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SK 요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 그 대한상의 회장도 맡고 있죠. 회장 굉장히 재밌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일 경제 공동체, 약간 EU 스타일의 그런 거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그림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분의 이제 주장은 조금만 성장해도 그 큰 과실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그 규모의 경제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제 경제인이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일 간의 그 넘어갈 벽이 아주 많고 이게 쉽게 될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 최근에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좋은 구상이지만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려운 여러 가지 걸림돌, 어려움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쉽지 않은 도전임을 또 명확하게 얘기를 솔직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일 간에는 굉장히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많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 발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 다른 측면도 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더욱 더 자주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하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한일 간의 협력은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촉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쿠라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특히 핵 잠수함 공동 개발이라는 약간은 도전적이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의 이 안보 협력을 강화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해 갔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또 세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보 협력 등의 문제를 봤을 때 또다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이 냉전 시기로 돌아가고 대결 구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언론들의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간,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이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안보상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저는 좀 도전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의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고 있는 공동 훈련이나 그런 그 자원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협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하나는 그 당사자인 그 상대방인 북한 쪽에서는 그냥 지금 그 김정은 전 비서는 한국은 완전히 그 통일의 대상 아니라 그 제1의 족국이고 그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 대화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화의 해결이나 그런 뭐 가능성이 제일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하나의 한계점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할 때까지는 그냥 뭐 동부아시아는 그 미국의 관심도 이끌어낼 수도 없고 그냥 현장 유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의 안보, 미국의 뭐그 위반, 방어하는 것만 관심 갖고 있고 사실은 그 일본과 북한의 안보에 관심 없는 그런 뭐 약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재원 그 기자님이 그 반도체 협력에 그런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생각났어요. 그거 뭐 안보상의 그 협력의 한계가 있지만 역시나 경제적인 그 협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 제주도에 왔으니까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그때는 4.3 그럼 역사의 그 주제로 그 지제했는데 제주도 지사님 당시 지사님하고 의견 교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는 그 한중일의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지금 협력하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개발 같은 거에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지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거 수소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굉장히 큰 문제점은 그 한국은 모든 중심이 서울이고 저출산이 있고 고령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은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는 그거 동북아시아의 공통점입니다. 그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의료 문제도 있고 다 집안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특히나 한국이 큰 문제이고 그리고 중국도 가속화하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대만의 기업이 일본 지방에 있는 규슈의 공장의 중심 공장을 만들거나 그런 거 도시 활용은 일본은 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한일 그리고 한일 대만 그리고 한일 중에 공동의 그런 개발을 하려면 여기 제주가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지도 보시면 제주는 너무 중국 상하이에서도 가까워요. 옛날에 일제 시대에서는 중국 공격할 그 걱정됐었어요. 그럼 뭐 진략의 그런 그 중심도 됐는데 지금 병화의 도시 제주는 역시 경제 변화로운 그런 협력의 중심도 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역할은 이거 여기 제주야말로 이런 그런 제안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국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 그리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현 단계에서 한미일 협력은 한계도 있고 현상 유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할 방향을 찾아야 되고 다른 분야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특히 북한이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두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굉장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발전 단계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해오신 우리 김재원 기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얘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트럼프 2기 하에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 출범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전략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우선순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를 하기 앞서 사쿠라이 지국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TSMC
큐슈에 투자한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 들어온 한국 정부는 굉장히 운이 럭키한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법원에서 그 관세를 무효하는 바람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전에는 7월 8일로 지금 데드라인이 설정돼 있었는데 90일 데드라인이 아마도 그 데드라인은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이 정치적인 격변기였는데 아주 럭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관세가 주요 과제, 외교 통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럭키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제 좀 주요 후보들이 모두 뭐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정확한 청사진을 잘 제시를 안 해주시는 것. 뭐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금 현 정부라고 해야 될까? 지금 아까 말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과도한 이런 상황인데도 협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또 이 국회와 공유하면서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그 데이터를 쌓고 그 노하우를 넘기려는 노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하게 국민의 안삼으로서 기자이기도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건 뭐 외교 통상 이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경제 이슈로 들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경쟁력 그 뭐랄까 이 근본적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이제 구조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이제 한은도 우리 성장률을 0.8%로 내렸고요. 올해는 뭐 1% 성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지금 소비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수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뭔가 샌드위치 된 측면도 있고 이거를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그 영어로 말하면 nurture라고 그러죠. 육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한두 분야가 아니고 전 산업 분야 아주 특정 몇 개를 제외하면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저는 생각나는데 그때 아주 우리가 이제 IMF 위기를 겪으면서 그 큰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저는 뭐 그때 개혁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의 그때에 준하는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뭐 강제적으로 그때처럼 빅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M&A나 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서 조금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을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어찌됐든 어려운 정치적인 변동기에도 격변기에도 우리 정부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대신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게 변화되고 앞으로의 방향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점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무리 없이 부드럽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맡을 분들에게도 적절한 계기와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가볍게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선거를 거쳐서 수요일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6월 4일 날 출발하는 새 정부에게 조언 또는 덕담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역시나 일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그 수교 60년에 기념하는 그런 올해는 그렇고 지금 그 주요 대통령 두 후보님께서 세 분 후보님께서도 뭐 대일 관계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기대도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변화할까 불안감도 있는데 항상 그 한일 관계는 경제나 안보나 정치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우리 보도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한일 간의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나 젊은 세대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한테도 대만 사람한테도 하는데 이제야 이 트럼프 시대에서 한 가지 빠진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문화 그거니까 정치, 안보, 경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화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우리 세대는 저는 그 50대인데 우리 세대는 바라보는 상대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브로드웨이도 있고 해리우드도 있고 뉴욕도 있고 다 미국의 동사계 대상이었어요. 뭐 흉내 내는 거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거 유학하고 싶은 것도 일하고 싶은 것도 미국이고 뉴욕이나 그 시리콘바레나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일본 젊은 세대들은 바라보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그 한국 서울이고 한국입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 아이들 되기를 원하는 10대도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는 동경의 대상이 일본 사람 내 10대, 20대의 동경의 대상이 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신 있게 한국 사람들도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의 제일 그 마음 깊이에 있는 문화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이 일본 만화에서 배웠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거 우정, 도덕 같은 것도 다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이 일본입니다. 이제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세대는 더 깊이 한일, 한중일,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 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문화나 그런 뭐 인상 깊이 생각이나 그런 부분에는 그거 또 미국보다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나라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 더 깊은 그 협력이나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한일 수교 6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빠뜨릴 뻔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딱 떠오른 단어는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게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분열의 시간을 우리가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참 이제 그 개헌 파동이 있으면서 뭐 사쿠라 MC도 그렇고 뭐 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겠지만 저희도 뭐 그 전부 다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막 우리 이제 회사에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게 다 그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괜찮냐, 한국 갈 수 있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 저희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알지만 많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한국 정말 이제 올만하다, 다시 와도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 신뢰도입니다. 근데 경제는 특히 국제 경제는 대외 신뢰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뭐 신평사라고 그러죠. 이제 무디스나 S&P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이제 당연히 지표 중심으로 숫자 중심으로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히 평가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나중에 좀 신용도
국채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외적인 신인도 대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가 이제 통합되고 뭔가 그런 비전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만 싸우시고 뭐 이기든 지든 서로 이제 뭐 너무 이상적인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방청객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이 세니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살고 부산 대학교대학원에서 공부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영어로 말할 것입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session. It was very interesting, and I actually want to know your point of view regarding how do you think what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will face USA itself if it continues to pursue such a protectionism policy. 감사합니다. Could you elaborate a little more about what do you mean by protectionism policy? I mean that you say now imposes a lot of tariffs, which means like it's like a protectionism economic policy, because like the Trump says that he wants like to save job places, and he pursues their America first approach. I mean this. 네, 지금 답변 어떻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여주기를 그런 미국 제일주의 유지하면서도 이런 관세 조치를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지금 일본 사람들도 한국 정부도 한국 사람들도 역시나 미국하고의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으로 제일 우선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그 무리한 요구만 트럼프 대통령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요구만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한미일 아니라 한중일 협력 특히나 경제적으로 하는 거 주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역시나 그 안보적으로는 한미일 그 협력에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역시나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영향보다는 어느 사람들은 이 경쟁은 벌써 중국이 이기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장기적으로 하면 그 한국의 변화보다 중국이 더 경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래가 되지 못하면 최신 기술 같은 거, 어려운 기술 같은 거는 자기 나라가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중국 그런 기술 발달을 더 가속하는 더 빨리 중국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되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후회할 가능성도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 프로텍셔니즘 보호주의는 계속될 겁니다. 미국 주도. 제가 보기에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초장에 미국 법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다른 방법 뭐 무역법을 쓰든 뭘 하든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그 전에 일기 때 그 USTR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최근에 이제 No Trade is Free라고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우리말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뭐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사람들 뿌리 깊게 미국이 계속 손해봤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생각이 이게 뭐 갑자기 트럼프가 뭐 이거 해서 약간 뭐 표 좀 받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뿌리 깊고 우리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이렇게 라이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손해 바보 같은 나라가 없다라고 그 이론의 기반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굉장히 거기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거다. 최소한 트럼프 임기 내 계속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쿠라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국의 영향이 당연히 더 강해질 거고 중국 이미 벌써 다른 데 가서 막 이야기하고 야 이제 미국이랑 뭐 미국 이제 끝이야. 우리가 다 잘해줄게 이러고 있고요. 그 다른 얼라이언스부터 이야기 그 연합 이야기 혹은 동맹 이야기 나온 경제 입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막 있어요. 벌써 아세안도 이렇게 약간 그 전에 이제 중립주의를 취하던 나라들 아세안도 벌써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입장이 있고 최근에 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 베트남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 연합, 협력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자유무역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WTO 체제 또 FTA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FTA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아니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미 FTA 제가 보기엔 사실상 끝나. 우리 이제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비도 필요하고 현실은 그렇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이 여기 한국에 유학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거 요즘 많은 그 유학생들도 한국에 오고 그런 거 한국에 제일 플러스가 되는 거 제일 좋은 점 지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민족적으로는 단일의 경향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카르툼만 많이 있는데 여기 옳다 그런 거 있는데 다양성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하면서도 한국 친구하고도 많이 토론하면서 의견 교환하면서도 뭐 많은 의견을 한국에서 많이 배우면서 많은 그런 의견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과 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자다운 답변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현 학술원의 김유석 대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 제주 평화 포럼 처음이고요.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오늘 왔습니다. 이유는 어제 그제 일본을 다녀왔었고 또 최태원 장께서 뭐 언론에도 나왔었지만은 이시바 총리하고도 만나셨고 그 외에도 LNG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그 업체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 아까 핵 추진 잠수함 얘기까지도 우리 예전 IAEA 사무총장 하신 다나카 노부 선생님을 뵀더니 핵잠 해보자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신데 북극 쇄빙 가능한 뭐 어떤 그 핵잠도 재미있는 아이디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 경제 공동체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 이건 일단은 롱텀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의 CPTPP 가입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많은 자리에서 보면은 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두인 것 같은데 여쭙고자 하는 거는 RCEP에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 간의 개방률이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의 개방률 CPTPP에서 하고 있는 개방률에 비해 가지고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인커리지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두 분 일본 스피커 분께 여쭙고 싶고요. 패널 분께 여쭙고 싶고 저는 이재용 대사님께도 하나 지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게 무슨 그 관세 없게 하고 전체적인 경제 통합이고 롱텀 비전이지만 그 전에 해봤으면 싶은 거는 아까도 젊은이들 간의 어떤 교류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상호 취업 비자를 완전히 프리하게 하는 것들이 또 좀 좋은 조금 이노베이티브하지만은 이러한 경제 활성화 또 경제 공동체 지향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봄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혹시 외교부에서 그런 걸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된다면 어떤 입장이실지에 대해서 개인 의견도 좋은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상호 취업 비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소화한다 아니면 없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일본 가서 취업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양자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진행되거나 검토된 바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한 만큼 발전해 왔고 그리고 국내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을 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장을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밖에는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고 더욱 더 나아가는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단시일 내 북한을 통한 경제 발전, 경제 통합과 발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왕에 좋아진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이 문화 그리고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양국 간의 특히 젊은 인력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이 좋은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상호 취업 비자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전문가가 많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인상적인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쪽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직을 만들 당시에는 환영적이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보도하는 그 대선 후보의 외교 아드바이스 하는 유력한 사람이 우리 상계신문 인터뷰에 대답했는데 그 부분에는 그게 소개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CPTPP의 가입에 협력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이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지금 지지율대로 새로운 정부가 된다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선 후보의 외교 아드바이저의 더 한 분은 강력히 일본하고 옛날부터 계속 FDA 시절부터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절대 일본하고는 하면 안 된다. 손이 될 것이다. 자기 나라 한국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선거 캠프 안에서는 너무 갈등하는 의견, 두 가지 의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외교도 그렇고 대북 대일도 그렇고 많이 섞여 있으니까 먼저 그 정부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일본 입장은 저도 뭐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일본이 약간 이렇게 삐졌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처음에 일본이 주도한
CPTPP를 미국 빠지면서 완전 히 일본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그때 한국이 약간 갈까 말까 이러니까 일본이 약간 아 뭐야 하려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환영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특히 뭐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아마 다 쓴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남아서 좋은 의견 주시고 질문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재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출범하는 우리 정부가 정말 럭키한 행운의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덧붙여서 어제 우리 장관님께서 만찬에서 하신 만찬사 말씀에 부친의 식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은 겨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금방 봄은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봄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우리 우방국, 일본 국가들 모두 노력해서 더욱 좋은 날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트럼프 제2기 통상 압박과 외교적 대응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